그림자의 탐정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야기가 긴장감이 고조될 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소름 끼치고 더 흥미진진한 반전이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데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제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러니 꼭 눌러주고 이야기를 함께 즐겨주세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단지 복도 위에 낡은 형광등은 윙하고 울리듯 떨며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지요. 슬리퍼 밑창에 젖은 빗물이 방울방울 맺혀 복도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번졌고 그 위로 내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서 떨어진 고춧가루 봉지가 살짝 젖어 붉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그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달려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하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1102호에서. 숨이 가빠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저는 무언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느낌을 이미 받았어요. 장바구니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고 우비를 벗어 어깨에 걸쳤어요.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기어들어와서 목울대를 눌렀지요. 경비 아저씨가 앞장서 달려가고 나도 뒤따라 계단을 올랐어요. 현관 앞에 다다르자 코끝으로 스며드는 냄새가 있었어요. 첫 숨엔 레몬 세제의 향이 진하게 퍼졌지만 그 뒤로는 금속성에 찌른 듯한 냄새가 숨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건 누군가 서둘러 무언가를 닦아냈다는 흔적이야 라고 느꼈어요. 문이 열렸을 때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커튼이 늘어지듯 느리게 흘러나오는 공기 속에는 묘하게 차갑고 미지근한 온기가 섞여 있었지요. 주방 불은 꺼져 있었지만 보일러 배관은 아직도 손바닥에 느껴질 만큼 미지근했어요. 창틀은 절반만 말라 있었고 물방울이 맺힌 자국은 바람이 한쪽으로만 불었던 듯 기울어 있었어요. 나는 장갑을 더 꽉 조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스레인지 손잡이는 모두 꺼져 있었고 환풍기 필터는 깨끗하게 닦여 반짝거렸어요. 그러나 닦은 결이 너무 일정했어요. 마치 누군가 넓은 행주로 한 번에 훑은 듯한 모양이었어요. 블루빛 손전등을 꺼내 싱크대 벽지를 비춰보니 빛에 따라 다르게 반사되는 구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정하게 닦인 부분과 반대로 넓게 번진 타원형 부분이 있었어요. 타원형 부분은 의도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흔적이었어요. 저는 몸을 숙여 스탠드 조명을 켜고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타원의 모양과 조명의 각도가 딱 맞아떨어지며 바닥 쪽으로 기묘하게 길어진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 순간 등골이 싸늘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림자 얼룩을 맞추려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였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은하 아줌마가 누워 있었어요. 희미하게 굳은 입술색, 가지런히 모아진 손, 그리고 창문에 어슴풀에 비친 내 모습. 경비 아저씨는 얼굴을 돌리고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상한 분노가 치밀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조용히 사람을 눕혀놓고 표백제 냄새로 모든 걸 덮어버리려 했다는 사실. 억울했어요. 잠시 뒤 형사가 도착했어요. 강도혁.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흘러내려 셔츠 깃을 적시고 있었지요. 그는 방을 둘러보고는 짧게 말했어요. 가스 중독 같네요. 단순 사고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주방 벽지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닦은 결이 일정하지 않아요. 창틀 결로도 한쪽만 말라 있고요. 비 오는 날 창문을 살짝 열고 내부 공조를 바꾸면 결로 경계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누가 시간을 맞춰서 연출한 거예요. 형사는 블루빛을 받아 벽지를 비추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걸 들고 다니면 제가 업계 모욕당해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잠시 내 어깨에 머물렀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형사님, 코트 단추 좀 잠그세요. 춥잖아요. 단추가 잘 안 잠겨요. 손 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거실 등 아래서 우리 그림자가 겹쳤어요. 내 손끝이 단추에 닿았다가 미끄러지자 심장이 깊게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부엌 싱크대 밑에서 검은 비닐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나는 집게로 잡아 펼쳐보았지요. 안쪽에는 미세먼지 속에 두 줄의 선이 반짝거렸어요. 긴 것을 고정해 옮긴 흔적이었어요. 마치 들것의 끈 자국 같았어요. 치밀하게 꾸민 사고 속 어설프게 남은 진짜 흔적.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은하 아줌마 통장 내역이 도착했는데 소액이 입금된 뒤 즉시 출금되는 기록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란에는 짧게 그림자라고 남겨져 있었어요. 순간 거실 공기가 확연히 바뀌는 듯 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누군가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어요. 사건 현장을 나와 단지 복도에 서 있으니 비내음이 한층 진하게 코끝을 파고들었어요.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이며 어둠과 빛을 반복했고 그 아래로 젖은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나는 한동안 그 반짝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심장이 괜히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억울했어요. 단순 사고라 치부되는 순간 은하 아줌마의 억울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묻혀버릴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 시간이 늦어 저녁거리를 손보기도 힘들었어요. 남편은 지방으로 파견 나가 있어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부엌에 서 있으려니 아까 본 싱크대의 그림자 얼룩이 자꾸 겹쳐 보였어요. 마음을 달래려 컵라면에 물을 부었는데 증기가 올라오는 모습마저도 어딘가 불길해 보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어요. 야, 오늘 내 사건 얘기 벌써 동네 다 퍼졌다. 손님들이 미용실에서만 얘기하더라니까. 근데 너 그거 알아? 은하 아줌마도 매달 기부 자동이체 했대. 기부 자동이체? 응. 학원 원장이 주도하는 거 있잖아. 주민들끼리 봉사한다고 돈 모으는 거. 그런데 희한하지 않아? 몇몇은 그 자동이체 끝나고 이상하게 사고를 당했다더라. 나는 숨을 죽였어요. 지훈이 이어서 말을 했어요. 오늘 한 손님이 그러더라. 엘리베이터 고장난 날도 원장이랑 관련된 애가 있었대. 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다시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억울함이 목울대를 틀어주는 것 같았지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어요. 거리는 젖어 반짝였고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 속에 숨어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미용실로 향했어요. 지우는 드라이기 소리를 멈추고 나를 맞으며 눈을 번쩍였어요. 왔구나. 어제 말한 거 더 들었어. 학원 원장이 요즘 밤마다 봉사한다며 여기저기 다닌다던데 그게 다 의심스럽지 않아? 봉사라 그런데 왜 은하 아줌마 같은 사람들 돈이 거기로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이상하지. 게다가 말인데 어떤 손님이 비상키 빌려 다니는 외부인을 봤다잖아. 엘리베이터 고장 때마다 나타났다고. 나는 손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며칠 전 야근하다 추락사한 입주민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사람들은 단순한 사고라고 했지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에 달린 고무 패킹이 이상하게 새 것처럼 교체돼 있었어요.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조카 다빈이에게 연락했어요. 과학을 좋아하는 녀석이라 이런 일에 귀신 같았거든요. 이모, 이번엔 어떻게 할 건데? 소리로 잡아야 할 것 같아.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닫히는 소리, 샤프트 안에서 나는 금속음 그런 거 기록할 수 있니? 그럼요. 중고 녹음기 몇 개 있으니까 설치하면 돼요. 다빈이는 작은 녹음기를 복도 천장 구석구석에 붙였어요. 밤마다 나는 녹음기를 확인했고 엘리베이터 케이블의 떨림, 공조기의 저주파 소리, 그리고 아주 짧게 스치는 금속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었어요. 새벽 2시 17분, 언제나 같은 소리. 나는 그걸 종이에 적으며 손끝을 꾹 눌렀어요. 누가 일부러 문을 열고 닫은 거야. 반쯤만 걸리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도 차갑게 울렸어요. 그날 밤 강도혁이 차에서 커피 2잔을 들고 나왔어요. 잠복은 커피죠. 잠복은 허리예요. 이러다 허리 나가요. 우리는 차 안에 나란히 앉았어요. 종이컵이 바뀌는 순간 손끝이 닿았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도혁이 웃으며 물었어요. 왜 떨려요? 추워서요. 아마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창밖 달빛이 유리창에 스며드는 순간 내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차 안은 따뜻했지만 공기 속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달빛에 비친 우리 얼굴이 서로 겹쳐지는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어요. 그와 나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긴장 속에서 나는 녹음 기록을 펼쳐 보였어요. 이 소리 들어봐요.
새벽 2시 17분마다 반복돼요. 문이 반쯤만 닫히는 소리예요. 도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가 일부러 발이 헛디디도록 만든 거네. 그의 말이 끝나자 내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함께 치밀어 오르며 나는 말했어요. 사람을 사고처럼 밀어넣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밖에서는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며 차창 위를 후두둑 때리고 있었어요. 내 심장 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어요. 차창을 후두둑 치는 소리가 신경을 자극했고 내 심장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눈을 감아도 은하 아줌마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옆에 남겨진 이상한 얼룩과 비닐 자국이 자꾸만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나는 지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은하 아줌마가 마지막에 누구 만난 거 들은 거 있어? 지윤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손님들 말로는 학원 원장이랑 며칠 전 상담했다고 하던데. 봉사 기부금 얘기였다고 해. 학원 원장. 근데 희한한 게 그 원장 요즘 밤마다 봉사한다면서 여기저기 다니잖아. 근데 본 사람마다 장소가 다 달라. 말이 너무 바뀌는 거지. 나는 손톱으로 휴대폰 뒷면을 긁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뭔가 있다. 그냥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단서가 얽혀 있었다. 그때 도혁이 옆에서 말을 걸었어요. 이제 집에 가죠. 새벽도 됐는데. 형사님, 이런 일 그냥 넘어가면 또 누가 죽을지 몰라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고 그 순간 나는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분노와 억울함, 두려움이 뒤섞여 눈가가 붉어졌지요. 도혁은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그냥 주부예요. 이런 일은 경찰이 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냥 주부가 아니에요. 누가 억울하게 죽는 걸 두 눈으로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동네 아줌마라서 더 잘 아는 게 있어요. 이웃의 냄새, 생활의 습관, 작은 흔적들 그런 건 형사님보다 내가 더 먼저 본다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빗소리만 차 안에 가득 울렸어요. 그러다 도혁이 작게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같이 해요. 하지만 위험하면 내가 막을 거예요. 그의 말이 끝나자 마음이 조금은 풀렸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떨림이 가슴속에서 일었어요. 그날 밤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야간 근무 중이던 경비 아저씨가 놀란 얼굴로 나를 맞았지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출입 기록 좀 보여주세요. 최근 외부인들. 아줌마, 이런 건 형사들이 보는 건데.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은조렸어요. 누가 그림자처럼 숨어 다니잖아요. 지금 놓치면 또 사라져요. 출입 기록에는 낯선 이름이 몇 개 찍혀 있었어요. 특히 새벽 2시 전후로 들어온 이름 하나가 내 눈에 걸렸어요. 수리업자.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시간에 수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나는 종이에 메모를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림자 사고를 가장한 그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산이 바람에 뒤집혀 버렸어요.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입술로 스며드는 빗물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문득 길가 전봇대 밑에 검은 장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밤거리, 장바구니는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장바구니 안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꺼내서 펼치니 누군가 급히 적은 글씨가 보였어요. 다음은 그림자. 그 짧은 글씨가 내 손끝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며 우산이 휙 날아가 버렸고 나는 그대로 장바구니를 껴안 듯 들고 서 있었어요. 빗방울이 이마를 때리며 흘러내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둠 속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 내가 그림자구나. 나는 속삭였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이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엔 단지 내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던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려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다들 입을 모아 밤늦게 술 마시고 발을 헛디뎠다더라라고 수군거렸지만 내 귀에는 그 말이 이상하게 울렸어요. 술에 취해 발을 헛디딘다?
그렇게 우연처럼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을까요? 현장에 도착하니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몇몇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철제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주차장까지 울려 퍼지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갈라놓고 있었어요. 나는 몸을 웅크리며 복도 끝에 서서 그 현장을 바라봤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검은 샤프트, 그리고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삐걱거림. 차가운 바람이 휙 불며 내 목덜미를 스쳤고 나는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아 팔을 감쌌어요. 강도혁 형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발을 헛디뎠다. 단순 사고로 정리하는 게 맞을 듯 하네요. 나는 발걸음을 옮겨 그 앞에 서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고가 아니에요. 여길 보세요. 내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엘리베이터 문 가장자리 고무 패킹이었어요. 새 것처럼 반질거렸지만 손톱으로 살짝 긁자가는 섬유 조각이 툭 떨어졌어요. 이건 최근에 갈아 끼운 거예요. 고무 냄새가 아직 남아있어요. 누군가 일부러 교체한 거예요. 형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봤어요. 아줌마, 이건 기술자들이 점검하다 갈아 끼운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점검은 낮에 해요. 새벽 2시에는 안 하죠. 게다가 이 문을 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췄어요. 문 안쪽에 아주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다빈이가 알려준 방법을 떠올리고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베이킹 파우더와 탄 가루를 섞은 임시 지문 가루였어요. 살짝 불어넣자 고무 패킹에 희미한 지문 무늬가 떠올랐어요. 다른 손자국과 달리 유난히 눌린 깊이가 짙었지요. 누군가 강한 힘으로 왼손 검지를 눌렀다는 뜻이었어요. 도혁이 놀란 눈빛으로 그걸 바라봤어요.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주부는 다 해요. 베이킹 파우더랑 숟가루만 있으면 세제 흔적 지울 땐 더 잘 보이기도 하고요. 나는 일부러 태연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내부엔 끼익거리는 케이블음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야 할 진동이 중간중간 끊기듯 울렸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문을 반쯤만 열었다 닫은 것처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다빈이를 불렀어요. 이모, 뭐 찾았어요? 소리가 이상해. 내가 말한 녹음기, 그거 확인해봐. 다빈이는 컴퓨터에 녹음기를 연결하고 그래프를 띄웠어요. 새벽 2시 17분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짧은 찰칵 소리. 그건 엘리베이터 문이 반쯤만 닫혔을 때 나는 소리였어요. 나는 종이를 꾹 누르며 적었어요.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문을 걸리게 해놓은 거야. 발이 헛디디도록.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날 지훈이 미용실에서 귀띔을 해줬어요. 어제 손님이 그러는데 수리업자가 새벽마다 돌아다니더래. 근데 그 사람 원장하고도 친분 있다던데. 원장? 응. 그 학원 원장 있잖아. 기부금 걷는 사람. 동네 봉사활동 총대 맡았다던데. 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은하 아줌마 사건, 그리고 이번 엘리베이터 추락까지. 두 사건 모두 기부금과 학원 원장이라는 연결고리가 보였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림자처럼 숨어서 흔적을 남기고 있었지요. 그날 밤 도혁과 함께 잠복을 했어요. 그는 종이컵을 2개 들고 와서 내게 건네줬어요. 잠복은 커피가 최고죠. 잠복은 허리에 안 좋아요. 오늘도 새벽까지 버틸 거예요? 우리는 차 안에 앉아 커피를 마셨는데 종이컵이 바뀌는 순간 그의 손끝이 내 손끝과 닿았어요. 그 짧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창밖 달빛이 차창에 비쳐 우리 그림자를 겹치게 만들었어요. 숨이 멈추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왜 떨려요? 그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추워서요. 아마도. 나는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차 안은 따뜻했지만 달빛이 창문에 비칠 때마다 공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때 다빈이의 녹음기가 또다시 같은 소리를 잡아냈어요. 새벽 2시 17분 찰칵. 문이 반쯤만 걸리며 난 금속음이었어요. 나는 숨을 죽이며 말했다.
누가 또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차창에 떨어지는 빗방울 사이로 멀리 복도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단지 게시판 앞에는 사고 소식이 종이 한 장으로 붙어 있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글자는 단정했지만 그 밑에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지요. 다음은 누가 될지 모르겠다. 엘리베이터가 자꾸 멈춰 서는 게 무섭다. 주민들의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뒷목이 서늘해졌어요. 사고라기엔 너무 많은 불안이 쌓여 있었어요. 동대표 미숙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어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단지 명성이 떨어져요. 언론까지 알게 되면 골치 아파져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다음 사람은요? 또 누가 죽어야 멈출까요? 미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나 그 눈빛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숨어 있었어요. 밤에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불며 커튼이 살짝 들렸어요. 그 순간 맞은편 동 옥상 위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눈을 비볐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마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 오싹한 기운이 방 안가득 퍼졌어요. 다음 날 지윤이 미용실로 부르더니 귀띔을 했어요. 어제 손님 중에 경비 아저씨 부인이 있었어.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사고 난 시간대에 수상한 사람이 경비실 근처에 왔다 갔다 했대. 그런데 기록에는 안 남아있더래. 기록에 없다고? 응. 이상하지 않아?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운 거야. 나는 다빈이와 함께 경비실을 찾았어요. 오래된 모니터와 지직거리는 화면 속에서 엘리베이터 앞이 보였는데 사고가 난 바로 그 시간대 영상이 잘려 있었어요. 카메라가 꺼졌다 켜진 듯 딱 5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남자가 추락한 거였어요. 이모, 이거 일부러 지운 거 맞아요. 전기 간섭으로는 이렇게 딱 잘리지 않아요. 다빈이의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누군가 진짜로 사고처럼 꾸민 거였어요. 그날 밤 도혁과 다시 마주쳤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담배를 꺼내려다 내 시선을 보고 멈췄어요. 오늘도 계속 하실 건가요? 네. 멈출 수 없어요. 당신이 여기까지 끌려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의 말은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렸어요. 공기의 냄새가 눅눅했고 콘크리트 벽에는 습기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나는 바닥에 밀가루 선을 얇게 그어두었어요. 누군가 지나가면 미세하게 끊기도록. 잠시 뒤 불빛 하나가 스쳐 지나갔고 밀가루 선은 아주 얇게 끊겨 있었어요. 왔어요. 내가 속삭였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도혁은 숨을 죽이며 손을 총 쪽으로 옮겼지만 나는 그를 막았어요. 아직 아니에요. 그냥 봐야 해요. 그림자는 지하 복도를 지나 철문 앞에 멈췄어요. 그리고 장바구니 하나를 내려두더니 빠르게 사라졌어요. 우리는 다가가 장바구니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작은 봉투와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그림자를 따라가라. 봉투 안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움켜쥐며 오싹한 전율을 느꼈어요. 누군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나는 손바닥에 차갑게 닿는 작은 열쇠를 내려다보았어요. 반짝이는 금속광이 희미한 주차장 불빛에 비치며 날카롭게 반짝였지요. 그림자를 따라가라라는 메모가 머릿속에서 울리듯 맴돌았어요. 장난 같기도 했지만 누군가 일부러 우리를 이 길로 유도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도혁이 낮게 말했어요. 덧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또 누가 죽어요. 나는 그게 더 두려워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심장은 오히려 굳세게 박동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지 지하 창고로 향했어요. 열쇠는 예상보다 쉽게 맞았어요. 문을 열자 눅눅한 냄새와 함께 오래된 먼지가 풀썩 날아올랐어요. 창고 안에는 낡은 장부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표백제와 탈취제 통이 널려 있었어요. 빛을 비추자 벽면에 번져 있는 희미한 얼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제를 닦아내다 남은 자국들이었어요. 나는 블루라이트를 꺼내 비추었어요.
벽에는 손길이 스친 듯 희미한 지문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위로 닦아내려간 흔적이 겹쳐 있었어요. 누군가 철저히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지우진 못한 흔적이었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지워도 남아있는 기운. 그때 다빈이가 가져온 작은 녹음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찰칵찰칵 낮게 반복되는 금소금이 창고 안에서 울려 퍼졌어요. 나는 그 소리가 등골을 타고 내려가자 두 눈을 감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반쯤 걸렸을 때 나던 그 소리와 똑같았어요. 이 창고 안에서 누군가 장치를 다뤘던 거예요. 이건 그냥 창고가 아니에요. 범인의 작업실이에요. 내 말에 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주위를 살피다 한쪽 벽에 귀를 댔어요. 속이 비어 있어요. 반향이 다릅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성냥개비를 꺼내 바닥에 굴렸어요. 성냥개비는 경사가 없는 듯한 바닥에서 이상하게 벽 쪽으로만 흘러갔어요. 저 뒤에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힘을 합쳐 벽을 밀었어요. 곧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은 문이 열렸어요. 안쪽은 어둡고 축축했어요. 먼지 낀 선풍기 하나가 천천히 돌아가며 기괴한 소음을 내고 있었어요. 그 옆 책상 위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그림자라고 적혀 있었고 속을 펼치자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주민들의 이름, 계좌번호, 자동이체 금액, 그리고 옆에 짧게 적힌 날짜들. 그중엔 은하 아줌마의 이름도 있었어요. 내 손끝이 차갑게 굳었어요. 숨이 막히는 듯 했지요.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웃의 돈을 모으고 그중 일부를 이용해 사고처럼 꾸며내며 다른 길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도혁이 속삭였어요. 이제 확실하네요. 이건 조직적인 겁니다. 나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그림자는 혼자가 아니에요. 더 큰 배후가 있어요. 그 순간 창고 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동시에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근 거예요. 어둠 속에 갇히자 공포가 목울대를 틀어쥐었어요. 나는 손전등을 움켜쥐고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속삭였어요. 우릴 지켜보고 있어요. 일부러 단서를 남긴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도혁은 무전기를 꺼내 신호를 보냈지만 잡음만 흘러나왔어요. 그때 벽 너머에서 낮고 긴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진짜 목소리인지 환청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비웃고 있었어요. 나는 차가운 벽에 손을 대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 그림자라면 그림자답게. 내가 빛을 비추면 사라질 거야. 반드시 잡아낼 거야. 어둠 속에서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빗소리는 멀리서 점점 더 거세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전부 긴장으로 감싸 안은 듯 했어요. 창고에서 겨우 빠져나온 다음 날 나는 한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들리던 낮은 웃음소리가 귀에 다시 맴돌았거든요. 누군가 분명 우리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나와 도혁은 그 순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물러설 수도 없다는 걸. 아침이 되자마자 지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미용실 문 앞까지 갔을 때 유리문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드라이기 소리도 늘 켜져 있던 라디오도 들리지 않았어요. 바닥에는 빗물 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고 그중 한 자리에 검은 장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장바구니를 조심스레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손수건이 구겨져 있었고 그 안에 상담이라고 쓰인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순간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전율이 흘렀어요. 지훈이 어제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학원 원장이 장학금 상담을 한다더라. 그 말. 분명히 누군가 지훈을 그쪽으로 유인한 게 분명했어요. 나는 급히 도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지훈이 없어졌어요. 미용실에 장바구니만 남아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그쪽에서 기다려요. 지금 바로 가요. 잠시 후 도혁이 도착했을 때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오며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말했어요. 납치일 가능성이 커요. 방금 근처 주민이 검은 승합차를 봤다더군요.
지훈이 끌려가는 걸 목격했다고. 나는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리는 곧장 CCTV를 확인했지만 골목 가로등이 깜빡이는 순간에 맞춰 영상이 흐릿하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림자처럼 정확히 사각지대만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도혁은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나는 손을 움켜쥐며 대답했어요.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지훈을 찾으려면. 다빈이가 달려왔어요. 손에는 작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이모, 내가 와이파이 동선을 잡아봤어요. 근처에서 이상한 신호가 포착됐어요. 이동형 핫스팟 같은 건데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켜졌다 꺼졌다 하네요. 그게 납치 차량이겠지? 가능성이 커요. 우리는 다빈이의 지도를 따라 골목 끝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코너에 다다른 순간 이미 차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지하창고 앞에 또 하나의 장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지훈의 헤어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내 무릎이 풀릴 뻔했어요. 이건 분명 도발이에요. 도혁이 이를 악물었어요. 나는 울먹이며 속삭였어요. 지훈을 장바구니처럼 옮겨다니고 있어요. 사람을 물건처럼.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라 눈앞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울면 지훈을 놓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지하창고 앞에서 발견한 장바구니와 지훈의 헤어핀을 손에 쥐고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지훈을 잃을 것 같았거든요. 도혁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낮게 속삭였어요. 범인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일부러 흔적을 남겼어요. 우리를 더 깊이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나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지훈을 찾으려면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장바구니 안에 있던 작은 메모를 다시 펼쳤어요. 거기엔 다음 단서는 지하 2층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하 2층은 오래전부터 쓰이지 않던 창고와 기계실뿐이라 어둡고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도혁과 나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콘크리트 벽에 습기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바닥은 물기 때문에 미끄러웠어요. 한 발 한 발 내려갈 때마다 철제 계단이 삐걱거리며 메아리를 만들었어요. 숨을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지하 2층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밀려왔어요. 먼지가 뿌옇게 일었고 어둠 속에는 무언가 도사리고 있는 듯 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벽을 스칠 때마다 낡은 배관 그림자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훈. 나는 거의 달려가듯 소리를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건 묶여있는 지훈이 아니라 낯선 남자였어요. 입이 틀어막혀 있었고 손발이 밧줄에 묶여 있었어요.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고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를 풀어주자 그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전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돈은 항상 같은 사람한테서 나왔어요. 장바구니에 봉투 넣어 전달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누구한테서? 내가 다그쳤어요. 전화로만 지시받았어요. 항상 일회용 번호였어요. 직접 얼굴은 본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기대했던 지훈은 없었고 대신 진짜 범인조차 아닌 심부름꾼만이 있었어요. 그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말했어요. 그림자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얼굴은 몰라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불렀어요. 나는 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림자. 이제 확실히 드러났어요. 이건 개인적인 원한도 단순한 금전 욕심도 아니었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죽음을 연출하는 자, 그리고 그를 돕는 심부름꾼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도혁이 본능적으로 총을 꺼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철문이 쾅 닫히며 메아리가 울렸고 뒤쪽에서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릴 가둔 거예요. 내가 속삭였어요. 도혁은 차분하게 주변을 살폈어요.
아니, 일부러 지하 2층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이건 메시지예요.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죠. 심부름꾼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전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그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눌렀어요. 그 돈이 누구 피해서 나온 건지 알아요? 당신이 옮긴 장바구니 하나하나에 사람 목숨이 달려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앞이 번쩍거렸어요. 억울하고 무서웠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졌어요. 그림자와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지하 2층에 갇혀있던 우리는 잠시 숨을 죽였어요. 철문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어둠 속엔 묘하게 눅눅한 기운과 불길한 기척이 감돌고 있었어요. 심부름꾼은 계속 울며 두 손을 비볐고 나는 그를 노려보며 생각했어요. 이자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지만 분명히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지우는 어디 있어? 대답해. 내가 다그치자 그는 눈을 굴리며 흐느꼈어요.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저는 그냥 장바구니 옮기고 봉투 전달하고 전화 받으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도 몰라요. 다만 뭐? 항상 같은 장소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학원 근처였어요. 원장이랑 관련 있는 건 확실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은하 아줌마 사건, 엘리베이터 추락, 그리고 지훈의 실종. 모두 한 줄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연결고리는 학원 원장이었어요. 도혁은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신호가 막혀 있어요. 하지만 위쪽 배관은 통로로 이어져 있을 거예요. 올라가면 출구가 있을지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부름꾼은 두고 갈 수 없어요. 같이 나가야 해요. 그래야 증거가 돼요. 우리는 힘겹게 배관 틈을 따라 올라갔어요. 먼지가 목에 걸려 기침이 났고 무릎은 철제 모서리에 긁혀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위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을 때 심장이 쿵 하고 터질 듯 뛰었어요. 결국 철제 뚜껑을 밀어 올리자 바람이 훅 스며들었어요. 자유였다. 밖으로 나와 숨을 몰아쉬는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에서 문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어요. 찾고 싶으면 내일 밤 옥상으로 올라와라.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어요.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지훈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림자가 일부러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놀리듯. 다음 날 밤 옥상은 비에 젖어 미끄러웠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긴 머리가 얼굴에 달라붙었고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살려줘. 지훈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도혁과 함께 옥상 난간 쪽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에는 손이 묶인 지훈이 매달려 있었어요. 눈은 공포로 크게 떠져 있었고 얼굴은 비에 젖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훈. 내가 소리치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어요. 혜진아. 나 여기 있어. 빨리. 도혁이 재빨리 로프를 꺼내 묶었고 나는 난간을 붙잡으며 지훈에게 손을 뻗었어요. 손끝이 닿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바람처럼 스쳐갔어요. 그림자였다. 그는 몸을 숨기며 빠르게 사라졌지만 그의 발소리가 확실히 내 귓속에 남았어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어요. 지훈을 끌어올려 난간 안으로 들이자 그녀는 울며 내 품에 매달렸어요. 난 죽는 줄 알았어. 누가 뒤에서 나를 끌고 갔어. 장바구니에 내 물건 넣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날 옮겼어. 나는 눈을 감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사람을 장바구니처럼. 분노가 모굴대를 치받아 올라왔어요. 도혁이 낮게 말했어요. 오늘은 놓쳤지만 확실해졌어요. 이건 우연도 아니고 단독범도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배후가 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림자는 단순히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잡아낼 거예요. 반드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옥상 위로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지훈을 구하고 난 뒤에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어요.
그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에 젖은 거리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어딘가에서 여전히 그림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어요. 혜진아, 그 사람들 학원 원장이랑 관련 있어. 내가 상담하러 갔을 때 기부자 명단을 직접 봤어. 수첩 맨 위에 영어로 뭐라 쓰여 있었는데 분명 그림자라고 읽었어.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이가 갈렸어요. 결국 모든 길이 한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학원, 원장, 그리고 그림자. 다음 날 도혁과 함께 학원 건물 근처를 탐색했어요. 낮에는 학생들이 들락거려 수상한 점이 없어 보였지만 밤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불이 꺼진 교실 안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고 건물 뒤편에 낯선 트럭이 서 있었어요. 그 위에는 표백제 통과 청소 도구들이 어지럽게 실려 있었지요. 저 트럭 청소업체 차량처럼 위장했네요. 도혁이 낮게 말했어요. 저 안에서 뭔가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며 주머니 속 블루라이트를 움켜쥐었어요. 우리는 건물 옆 작은 창문을 비췄어요. 파란 빛에 드러난 건 바닥에 넓게 퍼진 세제 얼룩이었어요. 얼룩은 일정한 원 모양으로 번져 있었는데 그 위에 무언가를 끌어다 놓았다가 치운 흔적처럼 보였어요. 사고 현장을 여기서 연습한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혁은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건 리허설이에요. 사람을 사고로 위장하기 위한 리허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사실을 붙잡은 순간 우리가 더 큰 덫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건물 지하로 내려갔어요. 오래된 보관 창고가 있었는데 문을 열자 묵직한 공기와 함께 표백제 냄새가 훅 끼쳤어요. 벽에는 얼룩이 번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흩어져 있었어요. 종이 위에는 지워졌다가 다시 적힌 흔적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지요. 나는 요오드 가루를 꺼내 종이에 문질렀어요. 갈색 반응이 일어나며 흐릿하게 지워진 글씨가 떠올랐어요. 다음 사고 은폐 보험 단어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등골이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위쪽에서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도혁이 눈빛으로 내게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며 벽 뒤에 몸을 숨겼어요. 계단을 따라 발소리가 내려오더니 멈췄어요. 그리고 낮고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기까지 끌려온 줄은 몰랐네. 나는 손끝이 떨렸어요. 그림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심부름꾼일까? 긴장 속에서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계단을 따라 내려온 사람은 우리가 상상한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불빛에 비친 얼굴은 학원 원장의 친척이라는 중년 남자였어요. 손에는 철제 열쇠꾸러미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는 우리를 보자 깜짝 놀라며 뒷걸음쳤어요. 뭐야, 당신들 여길 어떻게 들어왔어? 도혁이 재빨리 몸을 세우며 총을 겨눴어요. 움직이지 마. 경찰이야. 남자는 순간 손에 든 열쇠꾸러미를 떨어뜨렸어요.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지하 창고 안에 메아리처럼 퍼졌어요. 나는 그를 노려보며 다가갔어요. 사람들을 사고처럼 꾸며 죽인 게 당신이죠? 은하 아줌마도 엘리베이터 사고도. 남자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그냥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야. 난 직접 손댄 적 없어. 나는 그저 시킨 대로. 그의 말은 지하 2층에서 붙잡았던 심부름꾼의 울먹임과 똑같았어요. 꼭두각시. 그러나 이번엔 그 꼭두각시가 더 가까운 혈육이라는 점이 소름 끼쳤어요. 나는 책상 위 종이를 손에 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사고 은폐, 보험이라고 적혀 있는 이 흔적은? 남자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중얼거렸어요. 그건 내가 쓴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난 그냥 돈이 필요했어. 나는 손에 쥔 종이를 빛에 비추었어요. 요오드로 드러난 글씨는 서툴렀고 여러 번 덧칠한 흔적이 있었어요. 글씨체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남자의 필적과 비슷했지만 다른 하나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 봐요. 이건 당신 글씨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일부러 당신 이름으로 흔적을 남긴 거예요. 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당신은 대리 실행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정도로 끌려 들어왔으면 책임은 피할 수 없어. 남자는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어요. 난 가족 때문에. 이 사장님이 시켜서 난 그냥 따라했을 뿐이야. 이 사장. 그 단어가 내 귀에 날카롭게 꽂혔어요. 단순히 원장 개인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권력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를 체포해 끌어냈어요. 지하창고 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건물 전체의 전기가 꺼졌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형광등이 한 번 번쩍였다가 꺼졌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봤어요? 내가 속삭였어요. 도혁은 총을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어요. 진짜 그림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어.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자 지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혜진아, 아까 말한 수첩 기억나? 그림자라고 적혀있던 그거. 표지 구석에 세제 얼룩 같은 반짝임이 있었어. 아마도 이곳 지하창고에서 닦아낸 흔적이었을 거야. 나는 눈을 크게 떴어요.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우리 발밑까지 파고들 듯 드리워졌어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싸움은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림자, 넌 아직 내 눈앞에 살아있어. 원장의 친척을 붙잡아 끌고 나온 그날 밤 주민들은 한동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잡혔다. 이제 끝난 거 아니냐는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퍼졌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어요. 너무 쉬웠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우리 손에 꼭두각시를 쥐어준 것처럼. 도혁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조용히 담배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가짜 결말 같아요. 진짜는 아직 숨어 있어요. 나는 빗방울이 번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발밑에, 우리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 그날 밤 꿈속에서도 그림자가 따라다녔어요. 좁은 복도 끝에서 내 이름을 부르듯 속삭였고 어둠 속에서 장바구니가 굴러와 발 앞에 멈췄어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히 맺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제 누군가 집 앞에 두고 갔어. 열어보니까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어두운 골목에서 찍힌 내 모습, 창문 너머로 지훈을 지켜보는 장면, 그리고 도혁과 함께 차 안에서 잠복하는 모습까지. 그 사진 속 우리는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를 놀리고 있는 거야. 나는 속삭였어요.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울먹였어요. 혜진아, 이제 그만하자. 너무 무서워. 우리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바라봤어요. 이제 멈출 수 없어. 여기서 물러나면 진짜 그림자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거야. 오후가 되자 동대표 미숙이 나를 불렀어요.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속삭였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도 기부금 낸 사람 중 하나야. 그런데 명단을 볼 때마다 뭔가 이상했어. 일부러 금액이 부풀려져 있었어. 그리고 며칠 전부터 원장이 자꾸 조용히 넘어가라고 협박했어. 협박? 응. 만약 말하면 우리 집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그녀의 말에 온몸이 차갑게 굳었어요.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원장은 단순히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주민들을 협박하고 조종하며 거대한 판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도혁과 나는 다시 학원 근처로 갔어요. 불 꺼진 건물 앞 바람이 세차게 불며 간판이 덜컥거렸어요.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 한 줄. 내일 밤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이상한 흥분이 동시에 몸을 타고 올랐어요.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끝이 어떤 모양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메시지가 도착한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짧은 문장, 내일 밤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맴돌았어요. 진실이라니 대체 무슨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걸까? 분명 함정일 텐데 그 함정 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영원히 그림자를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창밖에는 여전히 잔잔한 빗방울이 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눈을 오래 바라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흔히 말하던 예쁘다, 매혹적이다라는 말보다 지금의 나는 결심으로 눈빛이 더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그동안의 억울함, 두려움, 분노가 모두 쌓여 있었고 이제는 물러설 길이 없었어요. 지훈이 찾아왔어요. 아직 얼굴은 창백했지만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혜진아, 제발 위험한 건 알잖아. 그냥 경찰에 맡기자.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만으론 안 돼. 이건 생활 속에 녹아든 그림자야. 아줌마들이 매일 걷는 시장길,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밤마다 켜졌다 꺼지는 가로등 그 속에 숨어 있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 잡아. 그녀는 눈물이 맺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도 같이 할게. 끝까지. 오후 도혁이 내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원장의 계좌 내역입니다. 기부금 명목으로 들어온 돈의 절반이 어디론가 흘러갔어요. 추적해보니 지역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의 계좌였는데 실체는 없었어요. 껍데기였어요. 나는 파일을 넘기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그걸로 사고를 만들고 입을 막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삶을 파괴하는 짓이에요.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단지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복도 위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였고 젖은 바닥은 그림자를 길게 느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와. 내가 널 잡으러 간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어요. 밤 10시 학원 건물 옥상. 바람이 세차게 불어 네온 사인이 덜컥거렸고 계단을 오르는 내 발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문을 열자 어둠 속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낮게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왔군.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그림자지? 그림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장바구니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내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순간 피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추리가 아니었어요. 내 삶 전체가 이 싸움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가족 사진을 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남편 그리고 나. 그 평범한 일상이 그림자의 손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름 끼쳤어요. 하지만 눈을 감을 수는 없었어요. 두려움에 무릎을 꿇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싸움이 헛수고가 되어버리니까요. 나는 장바구니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가족을 건드리면 넌 끝장이야. 이제 내가 누군지 상관없어. 나는 끝까지 쫓을 거야. 그림자는 낮게 웃으며 내 발걸음을 둘러쌌어요. 넌 참 흥미로운 여인이야. 보통은 겁먹고 무릎 꿇는데 넌 오히려 불을 내뿜는구나.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지? 주부 탐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나는 주부야. 하지만 매일 시장에서 싱싱한 걸 고르는 눈, 바닥에 떨어진 먼지 하나도 놓치지 않는 눈, 그게 다 내 무기야. 내가 아무리 그림자처럼 숨어도 나는 찾아낼 거야. 그림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가면을 벗었어요. 그 얼굴은 우리가 알던 학원 원장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서 있던 진짜 인물은 동대표 미숙의 남편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믿기지 않지? 내가 그렇게 믿었던 이웃, 늘 인사하던 사람이 바로 나였어.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쳤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이웃이 가장 안전한 가면이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잖아. 주민들의 신뢰를 먹고 사는 게 진짜 범죄자의 기술이야. 도혁이 총을 겨누며 앞으로 나섰어요. 당장 손들어. 하지만 그림자는 여유롭게 두 손을 올리며 웃었어요. 쏴라. 쏘면 진실은 영영 묻힌다. 내가 죽으면 명단도 계좌도 다 사라져. 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람에 날리는 비닐이 옥상 바닥을 스치고 있었고 그 속에서 번쩍이는 작은 USB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림자의 발밑에 살짝 보이는 그것.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거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는 걸. 나는 일부러 시선을 돌리며 그림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은 사람들을 물건처럼 다뤘어. 장바구니에 담듯이. 하지만 난 다 봤어. 지워도 남는 흔적, 닦아도 남는 냄새. 그게 진실이야. 그림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 틈을 타 나는 발을 굴러 USB를 발끝으로 끌어냈어요. 손에 쥐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림자가 눈치를 챘는지 달려들었고 순간 옥상 위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바람은 더 거세게 불어 서로의 몸을 밀쳤고 금속 난간이 삐걱거렸어요. 도혁이 소리쳤어요. 혜진 씨, 위험해. 나는 이를 악물고 USB를 꽉 쥔 채 그림자의 팔을 밀어냈어요. 얼굴이 가까워지는 순간 그 눈빛 속엔 인간적인 후회가 아닌 냉혹한 비웃음만이 남아있었어요. 너 같은 주부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어요. 주부라서 이기는 거야. 넌 몰라. 이웃의 시선, 밤 냄새, 빨래 냄새, 작은 흔적까지 다 기억하는 우리들의 힘을. 그 순간 도혁이 몸을 던져 그림자를 제압했고 나는 USB를 품에 안고 무릎을 꿇었어요. 숨이 가빠져 왔지만 손바닥 속에 담긴 작은 금속 조각은 뜨겁게 느껴졌어요. 진실이 내 손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옥상 위에서 그림자가 제압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빗방울은 여전히 세차게 내렸지만 내 귀에는 심장 소리만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도혁이 그림자의 손목을 제압한 채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이제 끝이다. 그러나 그림자는 억눌린 채로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끝이라고 생각해? 넌 몰라. 명단은 하나가 아니야. 내가 없어도 이 시스템은 계속 굴러가. 그의 말에 온몸이 서늘해졌지만 나는 품에 안은 USB를 꽉 쥐었어요. 아니, 내가 남긴 이 작은 조각이 내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거야. 다음 날 우리는 USB를 열었어요. 화면에는 계좌 거래 내역, 보험 사망금 청구서, 주민 명단과 사고 시나리오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은하 아줌마의 이름도 엘리베이터 추락자의 이름도 그리고 지음까지. 모두가 사고라는 이름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보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목소리가 글자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손을 떨며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제 모두 알게 될 거야.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림자는 빛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 며칠 뒤 주민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도혁이 기자들과 함께 자료를 공개했고 나는 주민들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전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웃을 믿었지만 그 믿음을 이용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눈, 우리의 목소리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걸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눈물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손을 꼭 잡았고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흐느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빗줄기는 멎고 달빛이 잔잔하게 단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복도 위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였지만 이제 그 불빛은 무섭지 않았어요. 그림자는 사라졌고 남은 건 이웃들의 눈과 마음이었으니까요.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는 주부고 나는 탐정이다. 그림자가 다시 온다 해도 나는 또 싸울 거다. 억울한 이웃이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다시 빛을 들고 나설 거다. 멀리서 지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다빈이는 옆에서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이모, 이제 다른 사건도 잡아야겠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탐정에게 평온한 날은 없어.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가 해방된 날이야. 달빛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쳤고 어둠 속에서 길게 드리워졌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져갔어요.